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한 승강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어폰으로만 듣고 싶다 혹은 내가 근무 중이나 운동 중이나 아니면 이동 중일 때 조금 이렇게 귀로만 듣고 싶다라고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 요점 정리 파일은 제가 다산에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자료실, 그리고 승강기 기능사 필기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점 정리 내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승강기 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승강기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승강기는 우리가 로프식과 함께 플런저식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로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로프가 뭐죠? 맞아요. 끈이죠. 그러니까 끈으로 케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강기라고 이제 부르는 우리가 탑승하는 그 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케이지를 매달아서 운행하는 것이 바로 로프식이고요. 플런저식은 일종의 유압, 그러니까 유체의 압력으로 칼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플런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승강기는 모두 다 로프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속도별로 저속, 그 다음에 중속, 그리고 고속, 초고속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속은 0.75m 이하, 그 다음에 중속은 1에서 4, 그리고 고속은 4에서 6, 그 다음에 초속은 초당 6m 이상의 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초고속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아래로 갈수록, 즉 속도가 빠를수록 더 고층 빌딩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비용도 더 비싸지겠죠. 승강기를 용도별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사람만 운반하는 승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만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취급하는 그 담당자, 그 사람만 함께 운반하는 것이 화물용이고요. 그렇지 않고 인화용은 사람도 탈 수 있고 화물도 함께 운반하는 것이 바로 인화용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람도 운반하고 화물도 운반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 크게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4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기계실, 그리고 하나는 카, 그리고 승강기를 타는 승강기가 운행하는 승강로, 그 다음에 승강기를 타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의 가장 옥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동기도 있고요. 권상 구동기, 그 다음에 제동기, 그 다음에 제어반 같은 다양한 기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계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는 거, 그거는 바로 케이지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지실, 그리고 승강기 안에서 몇 층으로 갈지, 문이 열릴지 닫힐지, 혹은 외부와 긴급 통화를 하는 그런 조작반들이 있게 되죠. 승강로는 카가 오르내리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수직으로 아주 뻥 뚫린 공간을 말하죠. 그 안에는 레일이 있고요. 그리고 권상 로프가 있고 완충기, 기타 카가 움직이는 이런 다양한 공간에 필요한 부속 설비들이 있게 됩니다. 승강장,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기, 그 다음에 승강장 누름 버튼 등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구조가 크게 4개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승강기의 조작 방식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승강기의 조작 방식은 이 군승합 자동식 한 2대에서 3대 정도가 운행할 때 사용되는 군승합 자동식과 한 3대에서 8대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군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승강기에 필요한 출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출력 P는 6120 효율분의 LVS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예식을 한번 보시고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다는 장치들 어떤 구조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로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벨트,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에는 체인 같은 것도 사용하게 됩니다. 주 로프는 10에서 12호, 15에서 17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2본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이게 예전에는 3본이었는데 최근에 법규가 바뀌어서 2본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경은 8mm 이상이어야 되고요. 로프의 안전율인 경우에는 이제 2본인 경우에는 16 이상, 3본인 경우에는 12 이상, 그리고 체인일 때는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의 직경이 바로 8mm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임의 종류, 와이어 로프의 꼬임은 보통 꼬기가 있고 이 제트 꼬기가 주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꼬임, 그러니까 이 와이어 로프를 꼬는 형태에는 보통 꼬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 꼬임이 있습니다. 보통 꼬임 같은 경우에는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요 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형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꼬임이 표준 형태입니다. 근데 이 표준 형태는 꼬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 꼬임이 있는데, 랭 꼬임은 꼬는 방향이 서로 같게 되는 것이죠. 레일의 규격은 어떻게 나타내게 될까요? 레일의 규격은 호칭은 1m당 중량으로 하게 되고요. T형 레일의 경우에는 그 1m당 중량이 8kg, 13kg, 18kg, 24kg, 37kg, 50kg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 한 개의 표준 길이는 바로 5m로 되어 있습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동작은 점차 작동하는 점차 작동형, 그 다음에 완충 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그 다음에 즉시 작동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초가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종류에는 FGC형과 FWC가 있습니다. 조이는 힘이 동작에서 일정하게 동작되는 것이 FGC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힘이 조금 약한데 나중에 점점 강해지는 것이 바로 FWC 방식입니다. 과속 조절기, 예전에는 이거 조속기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용어가 변경되어서 지금은 이제 과속 조절기라고 하게 됩니다. 과속 조절기는 전격 속도 115% 이상 속도와 다음 조건에서 작동되게 됩니다. 즉시 작동형은 바로 0.8m/초 미만에서 고정된 롤러 형식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는 1m/초 미만에서 동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속 조절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GR형, 롤 세이프티형, 그 다음에 GF 플라이볼형, 그 다음에 GD 디스크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플라이볼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속 조절기 로프, 그러니까 조속기의 로프에는요, 안전율은 8 이상이어야 되고 직경은 6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리의 피치 직경과, 플리라고 하는 것은 기어죠, 그쵸?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는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 이상도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카에 대한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의 벽이랑 바닥과 지붕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타는 그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둘러싸여야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비상구출구, 그 다음에 환기구 같은 거는 여기는 완전히 막혀있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유리판인 경우에는 정보를 유리판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망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쇼핑몰 같은 곳에도요. 자, 이때 유리에는 공급자 명이나 아니면 상표, 그 다음에 유리의 유형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칸은 불연 재료,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합니다. 자, 도어는 어떻게 될까요? 도어는 승용과 인화용은 한 카에 한 개의 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일단 규칙입니다. 그리고
화물용이나 자동차용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2개의 도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만약에 문이 2개가 있는 경우에 2개의 도어가 동시에 열려서 통로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문이 있는 이유는 이 저쪽에서 타고 반대편에서 내릴 수 있고 반대편에서 타고 저쪽에서 내릴 수 있게 하는 이 승하차의 개념이지, 마치 2개가 동시에 열려서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위험한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출구 한번 보게 될까요? 이 구출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구출구죠. 카 내 승객의 구출은 항상 카 밖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안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밖에서 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카 천장의 비상구출구의 크기는요, 0.4m 그리고 0.5m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돼서 사람 한 명이 충분하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이어야 하고요. 자, 비상구출문은 반드시 카 내부 방향으로는 열리지 않아야 됩니다. 외부에서만 열릴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균형추의 중량은 이 카의 자체 하중과 더하기 그 다음에 전격 적재량 곱하기 F 오버밸런스율을 곱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균형추의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격 적재량에다가 오버밸런스율을 곱한 것에 일단 카 그 자체의 하중을 더한 값으로서 적절한 우리가 균형비를 맞춰야 되겠죠. 자, 이런 균형, 그 중에서 균형 로프라고 하는 것은 왜 사용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카를 움직이는데 카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 때에는 이 로프의 길이까지 산정을 해서 무게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의 위치 변화에 따른 주 로프 무게에 의한 권상비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가 고속 엘리베이터에서 사용을 하고, 또 로프가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장 시브를 설치하게 된다라는 말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탈 때 승강기 도어가 열리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카에 있는 도어와 함께 승강장에 있는 도어가 동시에 열고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문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승강기 도어다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때는 카에 있는 도어와 승강장에 있는 도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됩니다. 승강로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 승객 또는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그 카가 오르내리는 통로를 우리가 이제 승강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노출 구조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출입구도 되어 있습니다. 카 출입구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서 통로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넓으면 빠질 수가 있겠죠. 특히 유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35mm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장애인용인 경우에는 특히 30mm 이하가 되어서 훨씬 더 그 폭이 좁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 문턱 끝과 승강로 벽과의 간격은 0.15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계 장비들이 있는 곳에 기계실은 어떤 일반 사항들이 있을까요? 기계실은 엘리베이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기계실에 무슨 창고로 이용된다든지 아니면 복수의 용도, 그러니까 꼭 기계실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안에 무슨 물탱크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전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실은 여러 기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하중 및 힘에 견디도록 이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문의 폭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은 반드시 0.7m 이상의 크기여야 되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1.8m 이상이어야 되고, 문은 금속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서 우리가 보수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문은 반드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당기면서 들어오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기계실의 높이도 나와 있게 되는데요. 반드시 작업할 때는 유효 높이가 2.1m 이상 높아야지 우리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또 작업하는 게 사람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동기, 어떤 돌아가는 기계가 있다, 모터 같은 게 있다면 그 모터 위로 유효한 수직거리가 30cm 이상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실의 온도인 경우에는요, 실온은 5도에서 40도 사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아야 하겠죠.
기계실의 조도 볼게요. 기계실 조도 밝기인데요. 기계실의 조도는 200룩스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이 천장 같은 데에 고리 같은 것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반드시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전등, 이제 만약에 비상등일 때에는 카 안에 어떤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주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에는 이 카 내에 비상전력을 공급해서 조명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1m 떨어진 수직 면상에서 5룩스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이 카 내에는 적절한 조명을 밝힘으로써 이 승객에게 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이라든지 긴장감, 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압 승강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식 엘리베이터, 두 번째는 간접식 엘리베이터, 세 번째는 팬터그래프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직접식 엘리베이터는 바로 직접 이 플런저를 이용해서 칼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비상 정지 장치가 없어도 되는 반면, 간접식인 경우에는 그 플런저가 로프를 끌어당김으로써 칼을 승강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로프의 파단, 그러니까 로프가 끊어짐을 우리가 대비해서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터그래프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거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없어도 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압 밸브에는 대표적으로 안전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것은 압력 조절 밸브로서 압력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게 되면 140% 상승하게 되면 밸브를 열어서 다시 오일을 탱크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높을 때 그 압력을 조금 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우리가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증기를 배출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이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오일이 흐르게 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오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오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중요한 밸브로서 스톱 밸브가 있습니다. 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시키는 거죠. 자, 이 밸브는 유압 장치의 보수나 점검이나 수리를 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게이트 밸브라고 하게도 부르게 되는데요. 게이트가 이제 문이라는 뜻인데, 유압 파워 유닛과 실린더 사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도 형광펜으로 한번 칠할게요. 유압 파워 유닛과 실린더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보수 점검 시 이용하게 된다. 왜? 정지시켜야 되니까. 일종의 가스 밸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사도와 두 번째는 이제 속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반면 무빙워크는 12도 이하입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는 0.75m 이하일 때 30도 초과하게 되면 속도가 조금 내려가게 되는데요. 무빙워크는 비교적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0.75m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도 있게 되는데요. 공칭 속도에 따라서 이게 0.5m냐, 0.65m냐, 0.75m냐에 따라서 정지거리도 각각 0.2에서 1.0, 0.3에서 1.3, 0.4에서 1.5로 정지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예전에 이거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맞아요. 덤웨이터라고 이제 부르게 됐죠. 지금은 이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사람이 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전격 하중이 300kg 이하에서 사용하고 전격 속도가 1m/초 이하여야 되고요. 바닥 면적은 1세제곱미터 이하, 천장 높이는 1.2m 이하여야 합니다. 이제 승강기 보수와 관련된 두 번째 과목을 배워보겠습니다. 승강기 보수에서는 첫 번째 와이어 로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와이어 로프는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반대인 보통 꼬기가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가 되는 랭 꼬기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로프의 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은 일단 공칭 지름이 8mm 이상 되어야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부는 한 본마다 강제 소켓에 바비트를 채우게 되어서, 그러니까 로프 하나마다 하나씩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 권동식, 직접 감아버리는 그런 방식인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완전히 로프가 풀렸을 때 한 바퀴도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한 바퀴와 2분의 1,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의 로프가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율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만약에 허용하는 응력이 10kg인데 실제 어느 선에서 끊어지게 됐냐라고 봤더니 50kg에서 끊어졌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이것의 안전율은 우리가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배 정도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볼까요? 이 와이어로프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있고 현수 체인, 그 다음에 과속 조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권상용일 때는 우리가 16, 12 이것이 2본이냐 3본이냐에 따라서 구분되고요. 현수 체인인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과속 조절기 로프인 경우에는 8의 안전율 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값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상 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과 현수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는 스트랜드 수와 관계없이 4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로프는 드럼에 한 겹으로만 감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 겹으로 감겨 있으면은 이 로프끼리 마찰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 연관된 로프의 편향각은 4도 이하여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승강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승강로는 사실 우리가 직접 들어갈 일은 없는 곳이죠. 자, 이런 곳은 보통 우리가 유지, 보수, 점검 이런 것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이 담당자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승강로에는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카 지붕 및 피트 바닥 위로 1m 위치에서 자, 조도가 50룩스 이상의 영구적인 전기 조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켜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승강기의 정원은 사람 한 명당 몇 킬로그램으로 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게 60kg이었는데요. 지금은 1인당 무게 기준을 75kg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무게 기준은 75kg이 됩니다. 카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카는 이 카의 벽, 그 다음에 바닥 및 지붕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은 경고 및 표시입니다. 카 내부의 경고 및 표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전격 하중과 정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몇 킬로그램 그리고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카 내부에는 승강기 용도 및 제조 업체명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느 곳에서 만든 것을 알아야지 혹시 우리가 비상시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절연저항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 책으로 승강기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절연저항 있는 부분을 완전히 통째로 이제 다시 새로 보셔야 합니다. 자, 회로의 절연저항 보게 되면은 공칭 회로 전압, 즉 SELV 및 PLV가 100V 미만일 때, 그리고 여기는 500V 이하인 경우와 FELV를 포함하게 될 때, 그리고 이제 500V가 넘을 때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절연 저항은 이때 SELV나 PLV 이때는 250V가 되어야 되고요. 절연 저항은 0.5메가옴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0.1, 0.2, 0.3, 0.4 정도 됐는데 이 절연 저항이 훨씬 더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500V 이하 FELV 포함하게 될 때는 이제 1메가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500V를 초과할 때도 역시 1메가가 넘어야 합니다. 승강기 문은 어떻게 열고 닫혀야 될까요? 자, 문 닫힘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힘은 150N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 닫히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강제로 여는 때는 150N 이하로 힘을 발휘해도 우리가 닫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접힌 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힘 역시 150N 이하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 닫힘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문을 여러분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승강장 근처에서 정지했을 때는 300N 이하의 힘으로 문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동으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m/초를 초과해서 운행 중인 카 문의 개방은
50N 이상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카 사이의 수평 거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게 되는데요.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동일 승강로에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승강로에 이 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한 대가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계실의 구조 볼까요? 이 기계실의 구조는 저 앞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중복되거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실의 실온은 온도는 5도에서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 구역에서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부품 위로 0.3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온도 잘 보고 2.1m 이상의 유효거리, 그 다음에 회전 부품 위로 구동기 위로 0.3m 이상의 수직거리, 그 다음에 콘센트가 반드시 1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동 공구 같은 걸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이 관련된 전력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바닥면의 조도는 200룩스 이상이어야 되고요. 유효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일 때는 0.5m 이상이어야 되고, 기계와 벽과의 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 양중 지지대 고리가 반드시 천장에 1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기계실에 출입하는 문은 폭이 0.7m 이상, 그리고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금속재의 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은 기계실 외부로 완전히 열리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반드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게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로프식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에는 무엇이 있나 볼게요. 도어 스위치, 도어 록 장치, 그 다음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요. 도어 스위치라고 하는 걸 볼게요. 카 또는 승강로의 모든 출입구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는 카가 승강하지 않는 장치, 즉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는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도어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도어 록 장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카가 승강로의 출입구 문 위치에 정지하지 않았을 때는 특수 장치를 쓰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당해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는 장치, 그러니까 도어 록은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 승강장 적정한 구간에 위치하지 않았을 때는 문이 열리지 않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상 정지 스위치도 있게 되죠. 카 내부나 카 상부에서 동력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이걸 우리가 비상 정지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과부하 경보장치, 과부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이 탔을 때 띠 하거나 이렇게 10,000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과부하는 전격하 중에 10%를 초과하기 전에 이미 검출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승강기 부분과 안전율 한번 다시 볼게요. 로프가 2번일 때에는 16, 로프가 3번일 때에는 12, 체인일 때에는 10, 그 다음에 가요성 호스일 때는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볼까요?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되게 됩니다. 다만 높이가 6m 이하이거나 혹은 속도가 0.5m/s 이하일 때에는 경사도가 35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칭 폭은 0.58 그리고 1.11m 이하 요 사이여야 하고요. 자, 경사도가 6도 이하의 무빙워크의 공칭 폭은 1.65m 이하여야 합니다. 공칭 속도는 공칭 주파수 및 그 다음에 공칭 전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손잡이와 여러분 계단 있죠. 그 디딤판, 팔레트와의 속도 차이가 아주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있어도 2%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공칭 속도를 보게 되면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경우에는 0.75m/s, 경사도가 30을 초과하고 35도 이하일 때는 0.5m 이하로 동작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무빙어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0.75m 이하로만 동작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동 부품의 안전율은 5 이상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동 부하, 그러니까 이제 정지시키는 부하, 비상 정지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에스컬레이터는 30m, 무빙워크는 40m일 때 이 정지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마다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구동기 공간의 조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공간의 바닥은 200룩스 이상이어야 되고요. 작업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바닥에는 50룩스 이상의 조명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와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칭 폭, 에스컬레이터의 폭에 의한 구분일 때 디딤판당 제동부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공칭 속도에 따라서 정지 거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빙 워크의 공칭 폭에 따라서 0.4m 길이당 제동 부하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빙 워크의 공칭 속도에 따라서 정지 거리를 이 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과목 기계 전기 기초 이론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계 전기 기초 이론 배울 때 첫 번째 기계에서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중, 로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인데요. 무게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무게가 바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대부분의 힘은 바로 이 중력이 되게 되겠죠.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인장 하중 이렇게 늘리는 방향, 그 다음에 압축 하중인지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 그 다음에 전단 하중 자르는 힘, 그 다음에 휨 하중 재료를 구부리는 하중,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 이렇게 꺾는, 비틀어서 꺾는 하중을 이렇게 비틀림 하중이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탄성이 좋다, 탄성이 안 좋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서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체가 변형이 되었는데 외력을 없었을 때,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원래 상태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탄성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좋죠. 탄성이 크다라고 부르게 되고, 이 다른 것들은 탄성이 좋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허용 응력도 있습니다. 안전상 허용하는 최대의 응력이 허용 응력입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전, 그러니까 안전의 허용 범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응력도 있어요. 기계나 구조물을 실제로 사용 시 각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사용 응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탄성 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사용 응력의 순서가 됩니다. 이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거고, 극한 강도가 곧 인장 강도가 됩니다. 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 힘의 크기죠. 이걸 허용 응력으로 나눈 것과도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지지보 강도, 엘리베이터를 지지하는 그 보의 강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강도의 크기,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권상 구동기와 함께 로프와 로프에 작용하는 하중에다가 두 개를 곱한 것, 왜냐하면 양쪽에서 작용하니까 그것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링크 기구, 막대를 서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핀으로 연결한 기구, 이제 우리가 정규 이론 공부할 때 배웠었죠. 몇 개로 구성되게 되죠? 이렇게 막대 4개로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링크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수가 4개 이상이어야 우리가 운동을 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활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활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도르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활차는 정지 도르래, 그 다음에 고정 도르래, 그 다음에 동활차는 움직 도르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 도르래는 하중을 위로 올리게 되면 2분의 1의 힘으로 올리게 되니까 힘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복활차도 있어요. 복활차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조합되게 된 거죠. 이때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힘의 크기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어 2의 크기 표시 방법,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피치원 지름을 2의 수로 나눈 값이라고 하게 되고요. 원주 피치라고 하는 것은 피치원의 원주를 2의 수로 나눈 값, 지름 피치 하게 되면은 2의 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는 무엇이 있나 볼까요? 첫 번째 버니어 캘리퍼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 높이를 재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원통의 축 같은 것에 이 고름 분포 같은 걸 잴 때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전기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DC 전용인 것으로 가동 코일형, 가동 자치명, 그 다음에 전해형이 있습니다.
AC 전용일 때는 유도형, 그 다음에 진동형, 그 다음에 정류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도형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정밀한 것에는 약간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날로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는 사람마다 개인 편차 때문에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디지털형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측정자마다의 오류를 줄일 수 있죠. AC와 DC를 서로 양용 잴 수 있는 것으로서 전류력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철편형, 그 다음에 열전형, 그 다음에 정전형이 있습니다. 여기 가동철편형 잘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전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에 대한 내용 들어가네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의 구속에서 이탈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게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저항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절연 저항, 그 다음에 접촉 저항, 그 다음에 고유 저항,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클수록 더 좋은 겁니다. 가압 전류를 누설 전류로 나눈 것으로서 이 절연 저항이 커야 우리가 절연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누설 전류가 더 적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 크기가 좋은 것이 바로 절연 저항입니다. 접촉 저항은 만나는 접촉면에 생기는 저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을수록 더 좋게 되죠. 그 다음에 고유 저항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의 저항을 나타내게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체, 그러니까 뭐 전선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고유 저항이 작을수록 더 좋게 되는 것이죠. 전류라고 하는 것의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 저항은 R은 I분의 V, 전압은 V는 I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항을 직렬 접속과 그 다음에 병렬 접속함으로써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항이 직렬되어 있을 때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고,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합분해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항이 직병렬로 혼합 접속되어 있을 때에는 이 병렬로 되어 있는 것과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합산 계산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한 일 W는 전압 곱하기 전하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곧 이 t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이 q가 it이기 때문에 이렇게 tt 약분하게 되면은 결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고요. i제곱 r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율기도 있습니다.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배율기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배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빼기 1 해서 9배짜리의 저항을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게 되죠. 다음에는 주레이 법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체에 열이 왜 나게 되느냐, 열이 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주레이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열량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거 우리가 흔히 그냥 식 H는 0.24, 그 다음에 I 제곱에 IT, 이렇게도 계산하죠. 단위는 이때 칼로리가 되게 됩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진공 중일 때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되겠죠. 다음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L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극판의 면적을 넓게 하는 것, 두 번째, 극판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게 되는데 이때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를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요, 두 개를 합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저항의 병렬 접속처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콘덴서의 병렬 접속은요, 그냥 단순하게 콘덴서를 더해주면 됩니다. 10개면 10개를 그냥 다 더하시고요, 100개면 100개를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전자 유도작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속이 변화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옆에 도체가 있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바로 전자 유도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전자 유도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 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전자 유도로 흐르게 되는 그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츠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전자 유도 작용을 설명하는데요. 유도 기전력이 생겼을 때 그 방향은 바로 자속의 변화를 어떻게 하려는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N-를 I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Li는 N-, 식으로부터 이제 유도가 된 것이죠. 자체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전자 에너지 얼마입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W는 2분의 1의 Li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제어로 넘어가서 이제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어량과 목표값을 비교해서 그들을 일치시키도록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를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값과 설정 값을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설정 값에 가장 근접하려고 우리가 이 제어를 하는 것을 바로 에어컨의 동작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라고 부르게 되죠. 이걸 우리가 패루프 제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는 크게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논리 곱, 그 다음에 논리 합,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것으로서 조합하게 된다면 이제 기타 논리 게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ND의 반대인 NAND, 그 다음에 OR의 반대인 NOR, 그 다음에 XOR, XNOR처럼 이 OR와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NOT을 서로 조합하게 되었을 때 기타 논리 게이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으로써 정류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이오드 중에서 일정한 전압을 만드는 항복 특성 있는 다이오드가 바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정전압 전원 회로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약이라고 하는 것은 SCR, 트라이액 등의 트리거 소자,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방화쇠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신호를 주는 역할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CR은 단방향 대전류 스위칭 소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보상용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바이리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하고요. IC는 다이오드, TR, 저항 콘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판의 회로를 집적한 것을 우리가 IC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되네요. 직류 발전기는 계자가 있는데요. 이 계자는 N극, S극과 같이 자속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직류기에는 구성 요소로서 전기자, 이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정류자,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키는 거, 보극을 설치하는 거, 보상원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은 전기자 권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권선에서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과 또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에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자 제어, 저항 제어가 있게 되는데요. 각각의 제어에서 전압 제어는 전압을 조절하는 거, 계자 제어는 자속을 조절하는 거, 저항 제어는 전기자 저항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을 제어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동기를 정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제동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제동에는 역시 또 세 가지 제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이제 회생 제동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기를 세울 때 발전하면서 세우는 게 발전 제동인데, 자, 이 전기가 조금 아까워서 다시 그걸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이 바로 회생 제동입니다. 자, 속도의 변동률도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전격 속도죠.
전격 속도분의 무브하 속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전격 속도로 계산한 것이 속도 변동률입니다. 속도 변동률이 작을수록 더 좋은 전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토크의 계산식도 있는데 토크는 자, 이 앞에는 안 보셔도 되고 뒤에 0.975 n분의 p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여러분 어떻게 속도로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에 0.975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토크 값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이론적 속도, 회전 자개의 속도인 동기속도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슬립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발전기다라고 하게 되면 슬립은 오히려 0보다 더 작게 되는 거고요. 제동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슬립은 1보다 더 크게 됩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혼자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동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토크의 크기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면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마지막에 쉐이딩 코일형 순서대로 우리가 토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동기의 출력식에서 단상일 때는 그냥 그 출력은 VI 코사인 세터 하게 되면 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3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루트 3 VI 코사인 세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안전관리를 할 때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 발견했을 때의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 안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승강기가 만약에 문이 좀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문이 닫히지 않네, 정기적 이상인지 뭔지 확실하게 파악한 후 긴급 조치 사용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은 정지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절대 사용하지 못할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급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가 났다,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일단 설비의 운전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출해야 되고요.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확산의 방지 노력과 함께 작업자도 대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 원인의 조사에 대비해서 자,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시험에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현장 보존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증거를 남겨서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도 조금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올바른 시각으로 본다면 현장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나중에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또 추가적인 인명피해라든지 물적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 사실은 더 보존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현장 보존을 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재해조사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오답은 이거예요. 처벌, 문책하기 위해서,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재해 원인 분석 방법에는 개별 분석과 통계적 분석이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 사례를 정확하게 더 분석하는 방법이고, 통계적 분석은 이제 이런 건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몇 건 정도 발생했다라고 해서 양적 분석하는 그런 조사 방법이죠. 자, 제2조사 방법은 일단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보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재해는 왜 일어날까요? 재해의 직접 원인과 함께 간접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직접 원인은 또 사람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물질에 의한 것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고, 물적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부적당한 속도로 장치를 운전하거나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했을 때, 그 다음에 물적 원인은 빈약한 장비이거나 혹은 위험성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지나친 소음 등의 환경일 때 우리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 제간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육적인 원인, 좀 무지했다.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동작하면 안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전혀 모를 때, 이럴 때 우리가 교육적 원인이 문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원인, 너무 좀 피곤해, 너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날 좀 어깨가 안 좋은데 어깨와 관련된 좀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이제 정신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기타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집안에 걱정이 있다든지 상사와의 갈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신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 조직이 뭔가 조금 불안정했을 때의 문제, 안전 보고 체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전 점검의 목적은 결함이나 불안정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고, 기계 설비 본래 성능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생산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검 시기에 의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점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점검, 매번 기계를 동작하기 전에 행하는 점검이 일상 점검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점검, 자, 이번에 크게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크게 비가 많이 왔다, 뭐 장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이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점검하는 것이 특별 점검입니다. 정기 점검은 뭐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거, 뭐 3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 거,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처럼 특정 주기를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 정기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시 점검도 있는데요. 수시 점검은 정기 점검의 그 기간 전에서 혹시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점검이 바로 수시 점검입니다. 다음은 수시 점검이 있는데요. 수시 점검은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시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 수시 점검입니다. 그리고 임시 점검은 정기 점검이 있는데 그 정기 점검의 주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로 임시 점검입니다. 자체 안전점검 대상과 그 기계와 기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것은 보일러나 압력용기나 양중기, 이런 것들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은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고, 악천후 시 이제 상황이 좀 기상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에 의해서 위험성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잘 옮기면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는요, 첫 번째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이용해야 되겠죠.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하고요. 각 부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전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모의 착용 대상 사업장은 어디가 될까요?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낙하 위험, 뭔가 떨어질 곳이 있을 때, 비계의 해체 조립 작업이 있는 것일 때, 차량계 운반 작업을 하는 곳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안전모에 사용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여야 될까요? 첫 번째, 부식하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해야 되겠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내열성, 내한성 및 내수성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체의 표면은 밝고 선명한 색채로 해야 합니다. 자, 이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지판 아니면 경고판, 이런 것의 색의 종류와 사용 범위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색깔은 적색은 보통 우리가 방수, 정지, 금지, 이런 좀 강력한 표시로 사용이 되겠죠. 방수 표시, 소화 설비, 화약류, 그 다음에 긴급 정지 신호, 그 다음에 금지 표시에 사용합니다. 황적색은 위험 표시에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색은 보통 주의에 사용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녹색은 안전을 안내하는 것, 뭐 진행 유도나 대피소 안내, 진행을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비상구 또는 구호소, 구급상자의 표시에 그 다음에 구급구호를 알려줄 때 사용하고요. 청색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지시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뭐뭐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청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백색, 하얀색은 통로나 정리, 정돈을 표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색은 방사능을 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2021년을 대비한 승강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정규 이론을 학습하기 전에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이후에도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낯선 것을 공부할 때는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보다 더 친근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제가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다산 공부방, 그 다음에 자료실, 승강기 기능사 필기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기 이제 유튜브와 관련된 데에서는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들이 없어서 제가 그곳에다가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